강남구청 앞 계단은 한여름의 햇볕에 뜨겁게 달궈져 있었다. 나는 방금 도장을 찍은 짙은 녹색의 이혼 서류를 쥐고 있었다. 종이 가장자리에 거친 감촉만이 느껴졌다. 몸을 돌려 떠나려 할 때 박도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갑자기 들려왔다. 숨김없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임서아, 재산 분할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우리 그룹의 2천억 자산은 진작에 지훈이한테 상속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고개를 돌려 그의 양복 옷깃에 달린 자개 커프스 버튼을 보았다. 작년 내 생일에 내가 선물한 것이었다. 지금은 햇빛에 반사되어 눈이 아플 정도였다. 시어머니였던 김영숙 여사가 빠른 걸음으로 그의 곁으로 다가와 양손을 허리에 얹고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래, 네가 박씨 집안에 시집 온 지 3년 동안 알 하나 못 낳았으면서 뭘 달라고 할 낯짝이 있니? 도준이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시아버지의 여동생 박서연이 이어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에는 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의 사진이 있었다. 이목구비가 박도준과 70%는 닮아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내 얼굴 앞에 들이밀며 의기양양한 어조로 말했다. 봐, 이 애가 지훈이야. 도준 오빠랑 수진 언니 아들이라고. 앞으로 박씨 집안의 모든 건 다 지훈이 거야. 너, 당장 꺼져. 여기서 눈에 거슬리게 굴지 말고. 주변의 행인들이 점점 모여들었고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아우성을 무시하고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10시 8분. 어머니와 약속한 시간까지 2분 남았다. 김영숙 여사는 내가 말이 없자 굴복한 줄 알았는지 내 손에 들린 이혼 서류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이따위 종이 쪼가리 뭐하러 들고 있어? 당장 버려. 우리 박씨 집안 땅 더럽히지 말고. 나는 몸을 옆으로 비켜 그녀의 손을 피했다.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의 단축키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어머니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야, 결정했니? 박도준이 비웃으며 내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뭘 그렇게 연기하고 있어? 진짜로 구원투수라도 부를 수 있을 줄 알아? 나는 그를 무시하고 수화기에 대고 또렷하게 말했다. 마미, 투자 철회해요. 주성그룹 1시간 안에 부도내세요. 이 말은 마치 폭탄과도 같아서 주변을 순식간에 조용하게 만들었다. 김영숙 여사의 얼굴에 떠올랐던 오만한 표정이 굳어버렸고 그녀의 손가락은 허공에 멈춰 있었다. 뭐라고? 투자 철회? 네가 뭔데? 박서연도 당황해서 박도준의 팔을 잡았다. 오빠, 얘 미쳤나 봐. 감히 우리를 부도내겠다고? 박도준의 안색이 변했지만 그는 금세 평정을 되찾고 내 이마를 짚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임서아, 화가 나서 정신이 나갔구나. 내 어머니는 그냥 작은 사업체나 하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 주성그룹에 영향을 미치겠어. 그의 손이 내게 닿기도 전에 멀리서 자동차 엔진의 굉음이 들려왔다. 검은색 벤틀리 세대가 길가에 안정적으로 멈춰섰다. 선두 차량의 문이 열리고 어머니의 비서실장인 최 실장이 빠르게 내렸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곧장 박도준 앞으로 걸어갔다. 박도준 대표님, 린스그룹의 결정에 따라 금일부로 주성기업과의 모든 협력 관계를 종료합니다. 자금 투입, 프로젝트 공동 운영 등을 포함한 모든 협력입니다. 동시에 우리 은행에 있는 주성기업의 모든 관련 계좌를 동결합니다. 박도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는 최 실장을 밀쳐냈다. 불가능해. 린스그룹과 우리는 5년이나 협력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투자를 철회해? 뭔가 착오가 있는 거겠지? 최 실장은 그의 격한 반응을 무시하고 서류를 내 손에 건넸다. 임서아 이사님, 이건 투자 철회 통지서 사본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장님께서 후속 조치는 원격으로 처리하실 것이며 이쪽에서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 제게 연락하라고 전하셨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달려들어 서류를 찢으려고 했다. 이 사기꾼 놈, 너희가 짜고 치는 거지? 우리 주성그룹은 절대 파산하지 않아. 최 실장 뒤에 있던 2명의 경호원이
즉시 앞으로 나와 김영숙 여사를 막아섰다. 그녀는 발버둥치며 소리를 질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재벌가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박서연이 스마트폰을 꺼내 녹화하려 하자 다른 경호원이 그녀의 손목을 눌렀다. 스마트폰이 퍽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산산조각 났다. 박도준은 눈앞에 혼란과 내 손에 들린 투자 철회 통지서를 번갈아 보며 입술을 떨었다. 임서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는 서류를 챙겨 그에게 다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끝까지 몰아붙인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야. 결혼 중에 외도하고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심지어 사생아에게 가업을 물려주려 했을 때 오늘의 이런 결과는 생각 못했어? 그때 박도준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재무총괄이사의 이름이 떠 있었다. 그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두 마디를 듣자마 자그의 안색은 잿빛이 되었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자금줄이 끊겼다고? 은행이 어떻게 갑자기 대출을 회수해?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전화를 끊고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네가 한 짓이지? 내 어머니가 투자만 철회한 게 아니라 은행 대출까지 막은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고 최 실장이 가져온 차로 향했다. 차에 오르기 전 나는 계단 위에 세 사람을 돌아보았다. 김영숙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었고 박서연은 옆에 쪼그려 앉아 부서진 스마트폰 조각을 줍고 있었다. 박도준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차창이 천천히 올라가며 바깥의 소음을 차단했다. 최 실장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이사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물컵을 받아들었다. 손끝의 떨림이 드디어 멈췄다. 지난 3년간 박씨 집안에서 받았던 서름이 박도준의 당황한 모습을 본 순간 모두 해소되는 것 같았다. 검은색 세단은 아스팔트 위를 부드럽게 달렸다. 나는 가죽 시트에 기대어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숫자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주성그룹 산하 3개 핵심 계열사의 주가가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었다. 불과 20분 만에 시가총액이 300억 가까이 증발했다. 운전기사인 김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흘끗 보았다. 이사님, 속도를 좀 낼까요? 박 대표님이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고개를 들어 차창 밖을 보니 과연 박도준의 검은색 마이바흐가 바짝 뒤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심지어 차창을 내리고 나를 향해 소리쳤다. 임서아, 차 세워. 얘기 좀 해. 나는 김 기사님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손짓하고 어머니가 보낸 영상통화를 눌렀다. 화면 속 어머니는 사무실의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주성그룹의 재무제표가 펼쳐져 있었다. 서아야, 은행 쪽은 확인 끝났다. 30분 전에 주성의 모든 기본 계좌를 동결했어. 이제 직원 월급도 못 줄 거야. 어머니는 서류 하나를 더 꺼내 들었다. 그리고 내가 사람 시켜서 알아봤는데 박도준이 이수진에게 한강뷰 아파트를 사줬더군. 주성그룹 자회사 계좌를 썼어. 이건 명백한 횡령이야. 증거는 확보해뒀다. 영상을 끊자마자 태블릿에 뉴스 알림이 떴다. 주성그룹 갑작스러운 자금 위기, 다수 협력사 공급 중단 선언. 내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차 밖에서 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박도준이 어느새 따라와 차창을 세게 두드리고 있었다. 임서아, 너무 심하잖아. 내가 불공정 경쟁으로 고소할 줄 알아. 김 기사님이 차에서 내려 그를 막으려 할 때 길가에서 갑자기 작업복 차림의 대여섯 명이 나타나 박도준의 차를 둘러싸고 외쳤다. 박 대표님, 우리 월급은 언제 줍니까? 우리를 외면하면 안 되죠. 주성그룹의 직원들이었다. 박도준은 순식간에 당황했다. 차를 몰아 그들을 따돌리려 했지만 한 중년 남자가 차 앞을 막아섰다. 박 대표님, 오늘 반드시 해명을 들어야겠습니다. 제 아내가 병원에서 수술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모여들었고 누군가는 박도준의 차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으며 다른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박도준은 차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안절부절못했고 이따금 내 쪽을 애원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나는 김 기사님에게 길가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리라고 했다.
박도준은 그 모습을 보고 즉시 직원들을 밀치고 달려왔다. 서아야, 내가 제발 부탁할게. 내 어머니한테 자금 일부만이라도 동결 풀어달라고 해줘. 다시는 너한테 폐 끼치지 않을게. 재산도 절반 나눠줄게. 재산 절반? 나는 냉소하며 가방에서 사진 뭉치를 꺼내 그의 앞에 던졌다. 회사 돈으로 이수진한테 아파트 사주고 명품 사줄 때는 나한테 절반 나눠줄 생각했어? 당신이 이수진이랑 호텔에서 뒹굴고 나 혼자 병원에서 유산수술 동의서에 사인하게 했을 때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냐고. 사진들이 땅에 흩어졌다. 아파트 앞에서 박도준과 이수진이 껴안고 있는 장면, 그가 사생아에게 사준 한정판 장난감 자동차의 구매 기록 등이 있었다. 주변 직원들은 사진을 보고 더욱 웅성거렸다. 박 대표가 돈을 전부 상간녀한테 썼구만. 그러니 회사에 월급 줄 돈이 없지. 너무하네. 박도준의 얼굴은 돼지간처럼 검붉어졌다. 그는 몸을 숙여 사진을 주우려 했지만 한 직원이 그를 붙잡았다. 박 대표님, 우리 월급 문제부터 해결하시죠. 화제 돌리지 마시고요. 그때 시어머니 김영숙과 박서연이 택시를 타고 도착했다. 김영숙은 이 광경을 보자마자 내 차 앞으로 달려와 보닛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임서아, 이 재수 없는 년. 우리 박씨 집안이 너한테 못해준 게 없는데 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야? 너 천벌 받을 거야. 박서연은 다른 스마트폰을 꺼내 나를 향해 녹화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가 돈 때문에 우리 집을 파탄내고 우리 오빠가 바람 폈다고 누명을 씌우고 있어요. 김 기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즉시 차에서 내려 자신의 스마트폰을 박서연에게 향하며 말했다. 아가씨, 방금 하신 말씀은 제가 다 녹화했습니다. 임 이사님께는 박 대표님의 외도 증거가 명백히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비방하시면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박서연의 손이 멈칫했고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김영숙도 울음을 그치고 김 기사님의 스마트폰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박도준은 눈앞의 혼란을 보며 더 이상 나에게 애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를 맹렬히 쏘아보고는 차에 타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차 타이어가 언제 펑크 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화가 나서 차 문을 걷어찼지만 이는 직원들의 더 격렬한 항의를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나는 김 기사님에게 차를 출발시키라고 했다. 백미러를 통해 박도준이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보였다. 김 기사님이 한숨을 쉬었다. 이사님, 이번 한 수는 정말 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사님이 겪은 고통을 맛봐야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태블릿에서 계속 하락하는 주가만 바라보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박도준이 내게 빚진 것들, 나는 하나하나 전부 되찾아올 것이다. 박씨 집안에 빌라가 있는 부촌에 차가 들어섰을 때 최 실장은 이미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변호사를 데리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색 이삿짐 트럭이 분수대 옆에 서 있었고 통일된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은 라벨이 붙은 상자를 들고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사님, 최 실장이 다가와 목록 하나를 건넸다. 이것은 이사님의 혼수품 목록입니다. 가구부터 보석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확인 후 바로 운반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목록을 받아들었다. 조선시대 청화백자, 주문 제작 자개화장대 등 익숙한 단어들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자 마음이 차가워졌다. 처음에 이 물건들을 빌라로 들여올 때 김영숙은 웃으며 우린 한 가족이니 내 것이 곧 도준이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작은 물건 하나 주지 않고 나를 내쫓으려 하다니. 빌라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의 광경에 미간이 찌푸려졌다. 이수진이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내 진주 팔찌를 가지고 놀고 있었고 내 캐시미어 숄은 옆 팔걸이 의자에 아무렇게나 걸쳐져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이수진은 일어나기는커녕 느긋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어머, 언니 오셨네요. 도준 씨가 아침에 저더러 먼저 들어와서 환경에 익숙해지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빌라는
저와 지훈이의 집이 될 거라고요.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 박지훈이 내 손에 들린 목록을 보더니 갑자기 진주 팔찌를 바닥에 던지며 나를 가리키고 소리쳤다. 나쁜 아줌마, 여기 우리 집이야. 오지 마. 이수진은 아이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말했다. 지훈이가 아직 어려서 뭘 몰라요. 언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나저나 언니도 이제 눈치가 있어야죠. 도준 씨랑 이혼까지 했는데 이 물건들 언니가 가지고 있어봤자 쓸모없잖아요. 지훈이한테 남겨주는 게 어때요? 어차피 박 씨 집안의 상속자는 지훈이니까요. 나는 그녀의 도발을 무시하고 최 실장에게 목록에 따라 물건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직원들이 골동품 장식장 앞으로 가서 청화백자 한 쌍을 옮기려 할 때 이수진이 갑자기 달려와 막아섰다. 이 도자기는 도준 씨가 산 거야. 내 거 아니라고. 가져가면 안 돼. 이수진 씨, 최 실장이 서류 한 부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이 청화백자 한 쌍은 임 이사님 외할아버지의 소장품으로 2019년 임 이사님의 부친께서 경매에서 낙찰받아 이사님의 혼수품으로 주신 것입니다. 경매사의 거래 기록과 소유권 증명서가 있습니다. 거기엔 명확히 임 이사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수진의 안색이 변했다. 그녀는 더 따지려 했지만 최 실장이 데려온 2명의 경호원에게 막혔다. 그녀는 다급해져 스마트폰을 꺼내 박도준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뭐야? 내 핸드폰 왜 인터넷이 안 돼? 내가 기술팀에 이 빌라의 신호를 차단하라고 했거든. 내가 그녀 앞으로 걸어가 말했다. 지금 넌 박도준과 연락할 수 없고 도와줄 사람도 부를 수 없어. 오늘 이 물건들 난 전부 다 가져가야겠어. 이수진은 분노로 온몸을 떨다가 갑자기 직원들 손에 들린 상자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어디 한번 가져가 봐. 이건 박씨 집안 물건이야. 가져가면 도둑질이라고. 혼란 속에서 박지훈이 갑자기 달려와 직원 한 명을 세게 밀쳤다. 직원이 중심을 잃고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안에 크리스털 장식품이 산산조각 났다. 이수진은 사과하기는커녕 박지훈을 안아들고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봤지? 지훈이조차 널 싫어하잖아. 당장 꺼져. 나는 바닥의 파편을 보며 눈빛이 차가워졌다. 이수진, 내 아들이 내 물건을 파손했어. 시가로 따지면 이 크리스털 장식품은 8천만 원이야. 변상하든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겠어. 변상? 이수진이 비웃었다. 난 돈 없어. 변상받고 싶으면 도준 씨한테 가서 받아. 그때 빌라 문이 열리고 김영숙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이웃들이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하던데. 거실의 광경을 본 김영숙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달려와 내 코를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다. 임서아, 이 도둑년, 감히 사람들을 끌고 와서 우리 집 물건을 훔쳐가? 내가 너랑 끝장을 보겠어. 그녀가 달려들려 하자 경호원에게 막혔다. 김영숙은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도준이는? 도준이 어디다 숨겼어? 당장 돌아오라고 해. 박도준은 지금 자기 앞가림도 못해. 나는 태블릿을 꺼내 주성그룹 주가 하락 뉴스를 보여주었다. 그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고 직원들은 월급 달라고 그를 둘러싸고 있어. 당신과 이수진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김영숙은 태블릿의 뉴스를 보고 안색이 새하얘지더니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수진도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하여 김영숙 곁으로 갔다. 어머님, 이제 어떡해요? 도준 씨가 파산하면 우리랑 지훈이는 어떡해요? 김영숙은 그녀를 무시하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임서아, 너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물건은 다 가져가. 제발 도준이 좀 그만 괴롭혀. 그래도 한때 네 남편이었잖아. 한때 남편? 나는 냉소했다. 그가 날 아내로 대한 적이 있긴 해. 내 뒤에서 바람 피우고 나를 유산하게 만들고 사생아한테 가업을 물려주려 했잖아. 그건 다 잊었어? 나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지 않고 최 실장에게 운반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내 소유의 물건들이 하나둘 트럭에 실리는 것을 보며 이수진과 김영숙은 소파에 앉아 헬쑥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 상자가 차에 실렸을 때 나는 문가로 걸어가 그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 빌라의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지난 3년간 모두 내 개인 계좌에서 나갔어요. 이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뒀으니 오늘 안에 짐 빼세요. 새 집주인이 내일 집을 인수하러 올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빌라를 나섰다. 나무십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마침내 마음속에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주성그룹 빌딩의 회전문을 통해 인파가 끊임없이 드나들었다. 나와 장 변호사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시끄러운 다툼 소리가 들렸다. 정장 차림의 주주 10여 명이 박도준을 둘러싸고 있었다. 어떤 이는 그의 코를 가리켰고 어떤 이는 서류를 흔들었다. 상황은 마치 시장 바닥처럼 혼란스러웠다. 박 대표,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회사 자금에 문제가 생긴 걸 미리 말하지 않았소? 머리가 희끗희끗한 늙은 주주 한 명이 분노의 손을 떨었다. 우리가 돈을 투자한 건 당신이 회사를 잘 이끌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지 당신이 회사 돈 횡령해서 상간녀나 먹여 살리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오. 박도준은 가운데에 둘러싸여 안색이 굳어 있었지만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왕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자금 문제는 일시적인 겁니다. 제가 이미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 중이니 곧 해결될 겁니다. 새로운 투자자? 다른 주주가 냉소하며 스마트폰을 꺼내 이체 기록을 보여주었다. 아직도 그런 말을 할 낯짝이 있나? 어제 당신은 이수진이라는 여자에게 5억을 송금해서 한강뷰 아파트를 사줬더군. 그 돈 회사 프로젝트 자금에서 빼돌린 거 아니오? 박도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가 변명하려 할 때 장 변호사가 갑자기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옆에 앉는 데스크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다. 주주 여러분, 저는 임서아 씨의 대리인 장태호 변호사입니다. 여기 박도준 씨가 공금을 횡령한 상세 증거가 있습니다. 이수진 씨에게 아파트를 사준 은행 거래 내역, 두 사람의 호텔에서의 은밀한 사진, 그리고 그가 회사 계좌로 사생아 박지훈에게 명품을 사준 소비 기록까지. 모든 내역은 증빙이 가능합니다. 주주들은 즉시 몰려들어 서류를 뒤적였다. 세상에, 이게 정말이었어. 이렇게나 많은 돈을 빼돌렸다니. 너무하군. 당장 CEO 자리에서 해임해야 해. 해임뿐만 아니라 돈도 다 갚게 해야지. 박도준은 상황이 급해지자 달려와 서류를 빼앗으려 했다. 장 변호사, 여기서 허튼 소리 하지 마. 이건 다 조작된 거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줄 알아. 장 변호사는 몸을 옆으로 비키며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박도준의 목소리가 즉시 로비에 울려 퍼졌다. 임서아랑 이혼하더라도 나는 걔를 빈손으로 내쫓을 거야. 회사 돈, 집안 물건 단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할 거라고. 녹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도준이 달려들어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보안 요원 2명에게 제지당했다. 그는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주성그룹 CEO야. 이젠 아니지. 왕 회장이 차가운 얼굴로 말했다. 우리는 즉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서 당신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기로 결정했소. 그리고 공동으로 당신을 고소해서 횡령한 공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손실을 배상하도록 요구할 것이오. 박도준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안 돼. 나한테 이럴 순 없어. 주성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야. 난 이걸 잃을 수 없어. 바로 그때 로비 입구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렸다. 김영숙과 박서연이 황급히 뛰어들어왔다. 박도준이 바닥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김영숙은 즉시 달려갔다. 도준아, 왜 그래? 이 사람들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가 안내 데스크 위의 서류와 주주들의 분노한 표정을 보고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주들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주주 여러분, 제발 우리 도준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걔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겁니다. 횡령한 돈은 우리가 갚겠습니다.
제발 해임만은 말아주세요. 하지만 주주들은 동요하지 않았다. 김 여사님, 우리가 인정머리 없는 게 아닙니다. 왕 회장이 한숨을 쉬었다. 박도준이 저지른 잘못이 너무 큽니다. 공금 횡령뿐만 아니라 회사 재무 상황을 숨겼어요. 우리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습니다. 박서연이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달려와 나를 가리켰다. 다 너 때문이야. 임서아, 네가 일부러 우리 오빠를 함정에 빠뜨리고 이런 가짜 증거로 이간질한 거야. 이 악독한 여자. 나는 냉소하며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틀었다. 박서연, 똑똑히 봐. 이건 내 오빠랑 이수진이 아파트에서 찍힌 CCTV 영상이야. 이수진이 직접 설치한 거라고. 이게 가짜라고? 그리고 너 지난달에 회사 계좌로 2천만 원짜리 가방 샀던데 그 돈은 어떻게 설명할 거지? 박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다. 그녀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김영숙도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멈추고 절망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박도준이 바닥에서 일어나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임서아, 너 도대체 뭘 원해? 우리 박씨 집안을 막다른 길로 몰아야 속이 시원해? 나를 막다른 길로 몬 건 당신들이 먼저야. 내가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바람 피우고 나를 유산시키고 재산을 빼돌렸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지금 와서 그런 말 하긴 너무 늦었어. 그때 장 변호사가 주주들에게 말했다. 주주 여러분, 임서아 씨께서 여러분이 보유한 주성그룹의 주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인수하여 회사의 일시적인 안정을 돕고 동시에 박도준이 횡령한 공금을 회수하는데 전적으로 협력할 의향이 있으십니다. 주주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고려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도준은 이 모든 것을 보며 자신이 완전히 역전의 기회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절망적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나와 장 변호사는 로비를 나섰다. 유리 벽을 통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비췄다. 이번 한 수로 나는 내 것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박도준이 그의 소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은행 VIP실의 에어컨 온도는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었다. 나는 차가운 유리잔을 손가락으로 쥔 채 이 총괄과 은행 지점장이 옆에서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검은색 가죽 소파 위에는 박씨 집안 및 박도준 개인의 관련 계좌 목록이 펼쳐져 있었다. 각 계좌 뒤의 잔액 숫자는 동결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회색으로 변해갔다. 임 이사님, 은행 지점장이 확인서를 건넸다. 모든 계좌가 전부 동결되었습니다. 박도준 씨가 이수진 씨 명의로 개설한 3개의 개인 계좌를 포함하여 총액은 약 80억 원입니다. 내가 서명을 막 끝냈을 때 VIP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이수진이 박지훈을 안고 뛰어들어왔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내 계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돈을 인출할 수가 없어요? 도준 씨가 준 3억이 아직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저와 지훈이 생활비예요. 그녀는 은행 지점장 앞으로 달려가 조작용 태블릿을 빼앗으려 했다. 빨리 계좌 동결 풀어줘요. 안 그러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은행 지점장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고 이 총괄이 즉시 그녀를 막아섰다. 손님, 진정하십시오. 이 계좌들은 자금 출처가 불법적인 것으로 의심되어 동결된 것입니다. 동결 해제는 관련 부서의 승인이 필요하며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불법? 이수진이 소리쳤다. 무슨 불법? 그건 도준 씨가 자진해서 준 거예요. 그 사람이 나랑 같이 있자고 했고 평생 나와 지훈이를 책임지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나는 유리잔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시선은 그녀 품에 안긴 박지훈에게 머물렀다. 아이는 큰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고 손에는 한정판 파텍 필립 아동용 시계를 쥐고 있었다. 그건 박도준이 지난달 회사 계좌로 사준 것으로 가격은 1억 5천만 원이었다. 자진해서 줬다고? 나는 이 총괄에게 거래 내역 기록을 하나 뽑아 그녀 앞에 내밀었다. 이 3억 원 이체 시간은 작년 12월 15일
바로 주성그룹 산하 부동산 프로젝트의 공사 대금 지급일이었어. 박도준은 프로젝트 자금에서 5억을 횡령했고 그중 3억이 내 계좌로 들어갔지. 나머지 2억으로는 너한테 한강뷰 아파트를 사줬고 이건 전부 명백한 증거야. 이수진의 안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아이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황급히 아이를 붙잡으며 목소리를 떨었다. 나는 이 돈이 공사 대금인 줄 몰랐어요. 도준 씨는 자기 보너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보너스? 나는 냉소하며 스마트폰을 들어 금융범죄 수사대에 전화를 걸고 스피커폰을 눌렀다. 여보세요? 금융범죄 수사대입니까? 주성그룹 전 CEO 박도준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제보하려고 합니다. 회사 프로젝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습니다. 관련 증거는 조속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련 계좌는 은행에서 동결되었으며 관련된 금액은 약 80억 원입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또렷한 응답이 들려왔다. 이수진은 업무상 횡령, 금융범죄 수사대 같은 단어를 듣자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아이를 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임 이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정말 이 돈이 횡령한 돈인 줄 몰랐어요. 도준 씨가 저를 속인 거예요. 저와 지훈이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울면서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내밀었다. 이건 도준 씨가 지난달에 쓴 각서예요. 회사가 안정되면 지훈이 이름을 회사 주주 명단에 올려주고 빌라도 한 채 사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서야 알았어요. 그는 이미 5천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렸더라고요. 저와 지훈이는 돌볼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나는 각서를 받아들었다. 거기에는 분명히 박도준의 서명이 있었고 박지훈은 주성그룹 지분 10%의 상속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수진의 권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박도준은 처음부터 이수진을 아이 낳는 도구로 박지훈을 가업을 잇는 도구로만 생각했던 것이다. 해외 자산? 내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돈을 어디로 옮겼지? 구체적인 자산관리 회사, 이름 알아? 이수진은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해외 자산관리회사 이름을 댔다. 그 사람 핸드폰을 몰래 봤어요. 그 회사와의 채팅 기록이 있었어요. 잠잠해지면 지훈이를 데리고 해외로 가서 살 거라고 했어요. 저를 데려간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고요. 그때 이수진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도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박도준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즉시 수화기에서 터져나왔다. 이수진, 너 임서아한테 무슨 말 했어? 경고하는데 함부로 입 놀리지 마. 안 그러면 너랑 지훈이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줄 알아. 이수진은 두려움에 온몸을 떨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다. 도준 씨, 왜 날 속였어요?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우릴 돌볼 생각도 없었잖아요. 닥쳐. 박도준이 소리쳤다. 내가 하는 모든 건 지훈이를 위해서야. 임서아가 회사를 망쳐놨으니 돈을 해외로 옮길 수밖에 없었어. 안 그러면 우리 다 굶어 죽는다고. 다시 한번 임서아한테 쓸데없는 소리하면 지훈이도 내 아들로 인정 안 할 거야. 나는 이수진에게 스피커폰을 켜라고 손짓하고 동시에 내 스마트폰으로 녹음했다. 박도준의 목소리가 VIP실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모든 말은 자산 해외 도피와 이수진을 기만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이수진은 더욱 서럽게 울었다. 임 이사님, 제발 저와 지훈이를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도준 씨랑 만나지 않을게요. 그냥 제 돈만 되찾아서 지훈이랑 조용히 살고 싶어요. 도와줄 수는 있어. 내가 그녀를 보았다. 하지만 우리에게 협조해야 해. 박도준이 해외 자산을 빼돌린 모든 증거를 제공해줘. 그와 자산관리 회사의 채팅 기록, 이체 증명서, 그리고 네가 아는 다른 정보들까지 전부. 이수진은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에서 자료 뭉치를 꺼냈다. 다 저장해뒀어요. 도준 씨가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몰래 백업해뒀거든요. 이 총괄이 이수진의 스마트폰을 받아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은행 지점장은 눈앞의 광경을 보며
조용히 내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햇살이 좋았다. 박도준의 해외 자산에 대한 단서가 드디어 잡혔다. 다음은 그가 자신의 소행에 대한 대가를 치를 차례였다. 사립 유치원 앞 플라타너스 잎이 가을바람에 흩날렸다. 나는 검은색 세단문에 기댄 채 이수진이 보낸 메시지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했다. 박도준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면 어김없이 지훈이를 데리러 와요. 한 번도 늦은 적 없어요. 시계가 정확히 10시를 가리키자 검은색 포르쉐 한 대가 유치원 문 앞에 서서히 멈췄다. 박도준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새로 맞춘 듯한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으로 회사 파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듯 보였다. 그가 유치원 문 앞으로 걸어오자 내가 다가갔다. 임서아, 네가 왜 여기 있어? 박도준의 안색이 즉시 변하며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무슨 짓이야? 별거 아니야. 내가 그를 쳐다보았다. 그냥 대금이랑 용돈 문제로 얘기 좀 하려고. 당신, 내가 결혼 전에 창업한 IT 회사에 12억 대금 빚졌잖아. 반년이나 미뤘는데 아직도 안 갚았지?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주기로 약속했던 용돈 2억도 계속 안 주고 있고, 오늘 마침 만났으니 이 문제 해결하는 게 어때? 주변에 아이들을 데리러 온 학부모들이 힐끔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박도준을 알아보고 소곤거렸다. 저 사람, 지난주에 신문에 났던 주성그룹 전 CEO 아니야? 회사 파산하고 공금 횡령해서 상간녀 먹여 살렸다고 하던데 남의 돈도 떼먹었나 보네. 정말 양심도 없지. 박도준의 얼굴이 돼지 간처럼 검붉어졌다. 그는 나를 옆구석으로 끌고 가려 했다. 임서아, 여기서 창피하게 굴지 마. 할 말 있으면 따로 하자고. 따로 하자고?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이 내 회사 대금 빼돌려서 이수진한테 아파트 사줄 때는 나한테 따로 얘기할 생각했어? 우리 엄마한테 용돈 주기로 약속하고 번복했을 때는 나한테 따로 얘기할 생각했냐고? 이제 와서 창피한 줄은 아나 보네. 그때 유치원 대문이 열리고 박지훈이 작은 책가방을 메고 뛰쳐나왔다. 박도준을 보자마자 그에게 달려가 안겼다. 아빠? 박도준은 얼른 아이를 안아들고 화제를 돌리려 했다. 지훈아, 집에 가자. 잠깐, 내가 그를 막아섰다. 박도준, 아직 내 질문에 대답 안 했잖아. 12억 대금이랑 2억 용돈 도대체 언제 갚을 거야? 박지훈이 나를 보더니 박도준의 품에서 발버둥 치며 나를 가리키고 소리쳤다. 아빠, 이 나쁜 아줌마야. 우리 집이랑 돈 다 뺏어갔어. 박도준은 아이를 꾸짖기는커녕 그의 말에 동조했다. 지훈아,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다 되찾아올게. 임서아, 너무 심하게 굴지 마. 내가 지금 좀 어렵긴 하지만 만만한 사람 아니야. 어렵다고?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차용증 사진을 보여주었다. 박지훈한테 1억 5천만 원짜리 시계 사줄 돈은 있으면서 나한테 빚진 대금이랑 우리 엄마 용돈 줄 돈은 없을 만큼 어렵다고? 이 차용증에는 내 서명과 지장이 찍혀 있고 네가 직접 쓴 상환 날짜도 있어. 설마 떼먹을 생각은 아니겠지? 주변 학부모들이 모여들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정장 차림의 한 여성이 박도준을 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말했다. 박 선생님, 빚은 갚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미루면서 아이를 저렇게 예의 없게 키우시는 건 좀 아니라고 보네요. 맞아요. 다른 남성도 거들었다. 남한테 빚지고 있으면서 아이한테 명품이나 사주다니 이건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박도준은 사람들의 말에 설 자리를 잃고 박지훈을 아는 채 차로 향했다. 유치원 경비원이 그 모습을 보고 즉시 그를 막아섰다. 박 선생님, 여기서 일을 명확히 해결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박도준이 냉소했다. 내가 무슨 법을 어겼다고 경찰을 불러? 공금 횡령은 범법 행위죠.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전에 박도준이 프로젝트 자금을 횡령했다고 인정한 녹음 파일을 틀었다. 그리고 당신이 내게 빚진 대금을 이렇게 오래 미루는 건
계약 위반에 해당해 난 언제든 당신을 고소할 수 있어. 박도준의 안색은 점점 더 굳어졌고 박지훈을 아는 손도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주변의 분노한 학부모들과 내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번갈아 보다가 마침내 굴복했다. 임서아, 내가 잘못했어. 대금이랑 용돈 갚을게. 시간 좀 줘. 지금 당장은 정말 그만한 돈이 없어. 시간? 내가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이미 반년이나 시간을 줬잖아. 좋아. 3일 안에 먼저 5억을 갚아. 나머지는 상환 계약서를 다시 쓰자. 그렇게 안 하면 바로 고소할 거야. 그때는 돈만 갚는 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걸. 박도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3일 안에 5억 갚을게. 고소하지 마. 그리고 지훈이한테도 더 이상 접근하지 마. 나는 스마트폰을 집어넣고 박도준이 박지훈을 안고 황급히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주변 학부, 모두는 내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아가씨, 잘했어요. 저런 빚쟁이는 봐주면 안 돼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랐다. 김 기사님이 차를 출발시키며 백미러에 점점 작아지는 유치원을 보며 말했다. 이사님, 이번 수는 정말 고단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부모들 앞에서 그의 실체를 폭로하시다니 이제 꼼짝 못할 겁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나는 이수진이 보낸 박도준의 해외 자산관리회사의 상세 주소를 스마트폰으로 보며 말했다. 다음은 그가 해외로 빼돌린 그 돈들을 처리할 차례였다. 변호사 사무실의 회의실 안 블라인드 틈으로 햇살이 들어와 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장 변호사는 두툼한 소송 서류 뭉치를 내 앞으로 밀었다. 검은색 만년필이 서류 옆에 놓여 있었고 펜촉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임 이사님, 이것이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의 전체 자료입니다. 장 변호사는 서류의 주요 조항을 가리켰다. 첫째, 박도준 씨가 이사님 회사에 대금 12억 원을 반환하도록 요구합니다. 저희는 완전한 은행 거래 내역과 계약서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둘째, 이사님의 모든 혼수품 반환을 요구합니다. 목록과 소유권 증명서는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셋째, 5억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박도준 씨의 혼인 중 외도, 재산은닉 및 이사님의 유산을 초래한 사실에 근거하며 증거는 매우 완벽합니다. 나는 펜을 집어들었다. 손끝이 정신적 손해배상이라는 단어를 스쳤다. 작년 병원 수술대에 누워있던 장면이 떠올랐다. 아랫배에서는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박도준의 전화는 끝내 받지 않았다. 나중에야 알았다. 그는 그때 이수진과 함께 아기 침대를 고르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힘주어 서명란에 또렷한 이름을 남겼다. 막 서명을 끝냈을 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갈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장 변호사 앞으로 걸어갔다. 장 변호사님, 저는 박도준 씨의 대리인 왕호 변호사입니다. 이것은 박도준 씨가 저를 통해 전달한 합의안입니다. 왕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장 변호사에게 건넸지만 시선은 계속 내게 머물러 있었다. 마치 나를 살피는 듯했다. 임 이사님, 박도준 씨는 이혼 후 재산 보상금으로 2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송을 취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법정까지 가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좋지 않고 박도준 씨의 개인적인 명예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명예? 나는 냉소하며 가방에서 사진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박도준에게 명예랄 게 있긴 한가요? 이건 그와 이수진이 호텔에서 찍은 은밀한 사진들이고 이건 그가 회사 계좌로 사생아에게 명품을 사준 소비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가 5천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증거고요. 이제 와서 저한테 명예를 운운할 낯짝이 있나요? 사진들이 탁자 위에 흩어졌다. 모든 사진은 박도준의 소행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었다. 왕 변호사의 안색이 변했다. 그는 사진을 몇 장 뒤적여 보더니 어조가 눈에 띄게 약해졌다. 임 이사님, 이건 모두 오해일 수 있습니다. 박도준 씨도 순간의 실수였을 겁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사님께 보상하고 싶어 합니다. 보상? 나는 장 변호사에게 이전에 녹음했던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누르라고 했다. 박도준의 목소리가 즉시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임서아랑 이혼하더라도 나는 걔를 빈손으로 내쫓을 거야. 단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할 거라고. 이수진과 지훈이가 내 가족이야. 주성의 모든 것은 지훈이 것이라고. 녹음이 끝나자 왕 변호사의 이마에 가는 땀방울이 맺혔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나를 보았다. 임 이사님,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박도준 씨는 이사님께서 소송만 취하하신다면 어떤 조건이든 협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조건은 간단합니다. 내가 그를 쳐다보았다. 첫째, 박도준은 3일 안에 12억 원의 대금과 2억 원의 용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둘째, 그 조선시대 청화백자와 주문 제작 자개 가구를 포함한 저의 모든 혼수품을 반환해야 합니다. 셋째, 저와 제 어머니께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혼인 중 외도와 공금 횡령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들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법정에서 봅시다. 왕 변호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임 이사님, 요구 조건이 너무 가혹합니다. 박도준 씨는 지금 그만한 돈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수진이 보낸 해외 자산관리회사 자료를 보여주었다. 그는 해외로 5천만 달러를 빼돌렸는데 돈이 없다고요? 만약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싶지 않다면 저는 금융범죄수사대와 해외 경찰에 연락해서 그 돈의 출처가 합법적인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왕 변호사의 안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는 내 스마트폰 화면의 자료를 보며 입술을 떨었다. 임 이사님, 어떻게 이 자료를, 그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집어넣었다. 당신은 제 조건을 박도준에게 전달하고 3일 안에 답변을 받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법정에서 만날 겁니다. 왕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서류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이사님의 조건을 박도준 씨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임 이사님,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법정까지 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나쁠 것 없습니다. 내가 그를 쳐다보았다. 저는 단지 제 것을 되찾고 박도준이 그의 소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왕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황급히 회의실을 나섰다. 장 변호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웃으며 말했다. 임 이사님, 방금 정말 멋지셨습니다. 왕 변호사가 완전히 기에 눌렸네요. 하지만 박도준이 그렇게 쉽게 굴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가 꼼수를 부릴 것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미 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그가 감히 꼼수를 부린다면 저에게는 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 장 변호사님, 이수진을 제3자로 추가하는 신청서 최대한 빨리 법원에 제출해 주세요. 장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십시오. 오늘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사님, 이제 우리는 박도준의 답변을 기다리면 됩니다. 만약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 즉시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소파에 기대어 탁자 위에 소송 서류를 보았다. 마음이 평온해졌다. 이 싸움, 나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박도준에게 속고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 입원 병동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자욱했다. 나는 하이힐을 신고 병실문 앞을 지났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박도준 일가의 위선적인 가면을 밟는 것 같았다. 최 실장은 내 뒤를 따랐고 그의 손에는 박도준이 공급업체에 미납한 대금 목록과 차용증이 담긴 검은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채권 추심 업체 직원 2명은 맨 뒤를 따랐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들은 분위기를 압도하기에 충분한 기세를 풍겼다. 박도준이 알려준 병실 번호에 따라 우리는 806호실 앞에 멈춰섰다. 문 위의 유리를 통해 김영숙이 병상에 반쯤 기대어 안색이 홍조를 띤 채 스마트폰으로 짧은 동영상을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어디에도 위독한 환자의 모습은 없었다. 박도준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다. 매우 인내심 있는 모습이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영숙은 즉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워 이불로 가슴을 가리며 허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아야, 드디어 왔구나. 내 마지막 모습을 못 보는 줄 알았다. 박도준은 사과를 내려놓고 일어나 나를 막아섰다. 임서아, 우리 엄마 지금 몸이 아주 안 좋아. 할 말 있으면 나중에 좀 나아지면 해. 만약 엄마를 화나게 하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화나게 한다고? 나는 냉소하며 채권 추심 직원에게 목록과 차용증을 침대 옆 탁자에 놓으라고 했다. 박도준, 이것부터 봐. 당신 12개 공급업체에 대금을 미납했어. 총 80억이 넘어. 가장 오래된 건 1년도 더 됐고, 이 공급업체들 중에는 대금을 받지 못해 회사가 파산 직전인 곳도 있어. 당신 엄마는 병원에 누워 꾀병 부리고 있는데 당신은 그 돈으로 이수진한테 명품이나 사주고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 박도준은 목록을 집어들었다. 그의 안색이 점점 하얗게 질렸다. 김영숙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꾀병을 부릴 수 없었는지 몸을 일으켜 목록을 빼앗아 몇 번 훑어보더니 바닥에 던져버렸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자기들이 알아서 외상으로 준 거지 우리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잖아. 억지로 시키지 않았다고요? 채권 출심 직원 중 한 명인 오 부장이 목록을 주워들고 서명을 가리켰다. 김 여사님, 이 차용증들에는 모두 박도준 씨의 서명이 있습니다. 상환 날짜도 명확히 적혀 있고요. 지금 기한이 지났는데 갚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저희는 이미 법원에 연락했습니다. 만약 계속 갚지 않으시면 곧 소환장을 받게 될 겁니다. 김영숙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는 박도준의 팔을 잡았다. 도준아,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우리가 소송당하면 안 되잖아. 박도준은 짜증스럽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내가 무슨 방법이 있어. 회사는 파산했고 계좌는 동결됐는데 내가 뭘로 갚아. 돈을 해외로 빼돌렸잖아. 내가 그를 쳐다보았다. 5천만 달러면 이 대금을 갚고도 남아. 내 엄마 치료비로도 쓸 수 있고 만약 꺼내기 싫다면 우리는 금융범죄수사대에 개입을 요청해서 그 돈의 출처를 조사하게 할 수밖에 없어. 박도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가 변명하려 할 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당직 간호사가 들어왔다. 어머님, 체온 재실 시간입니다. 김영숙은 서둘러 누워 허약한 척했다. 간호사님,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가슴도 두근거려요. 간호사는 체온계를 김영숙의 겨드랑이에 끼우고 청진기로 그녀의 심장을 들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님, 심장 박동은 안정적이고 체온도 정상입니다. 아무 문제 없으신데요. 혹시 너무 흥분하셨나요? 제가 감정 기복이 심하면 몸에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영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다. 그녀는 우물쭈물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박도준은 그 모습을 보고 나를 향해 소리쳤다. 임서아, 이제 만족해? 우리 엄마가 이 지경인데 아직도 와서 자극하는 거야?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 피도 눈물도 없다고?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전에 녹음했던 파일을 틀었다. 우리 엄마가 죽어도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쓸데없이 착한 척하지 마. 박도준, 이 말 기억나? 작년에 우리 엄마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네가 나한테 한 말이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냉혈하다고 할 낯짝이 있어? 녹음 속 목소리가 병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박도준의 얼굴은 돼지간처럼 검붉어졌고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김영숙도 멍해졌다. 그녀는 박도준을 보았다.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도준아, 네가 정말 서아한테 그런 말을 했니? 박도준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엄마, 다 지난 일이잖아요. 뭘 또 그걸 꺼내요. 지난 일? 내가 그를 쳐다보았다. 나는 이 일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내 엄마는 꾀병으로 나를 협박해서 소송을 취하하게 하려 하고 너는 나를 냉혈하다고 비난하고 하지만 너희는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먼저 나를 배신하고 상처 준 건 너희들이야. 그래서 내가 반격하는 거라고. 그때 병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공급업체 사장 몇 명이 뛰어들어와 박도준을 보자마자 그를 둘러쌌다. 박 대표, 오늘 반드시 해명을 들어야겠습니다. 우리 대금 도대체 언제 갚을 겁니까? 박도준은 가운데에 둘러싸여 어쩔 줄 몰라 했다. 김영숙은 눈앞의 혼란과 내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번갈아 보다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울기 시작했다. 업보야, 다 업보야.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병실을 나섰다. 최 실장과 채권 추심 직원들이 내 뒤를 따랐다. 오 부장이 웃으며 말했다. 임 이사님, 이번 수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김 여사님의 꾀병을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박도준을 꼼짝 못하게 만드셨네요. 이걸로는 부족해. 나는 창밖을 보았다. 나는 그가 잘못된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야. 해외 자산관리회사의 접견실은 차분하고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다. 통유리창 밖으로는 푸른 바다 풍경이 펼쳐졌지만 나는 감상할 마음이 없었다. 이 총괄은 태블릿 PC를 들고 자산관리회사 직원에게 박도준의 자산 도피 증거를 보여주고 있었다. 모든 서류에는 명확한 시간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그 자금의 출처가 불법 혐의가 있음을 충분히 증명했다. 직원분. 이 총괄이 한 이체 기록을 가리켰다. 이 5천만 달러의 이체는 주성그룹의 자금줄이 끊긴 시점에 발생했으며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박도준 개인의 무단 자산 이전에 해당합니다. 저희는 이 자금이 업무상 횡령 및 자금 세탁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직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의 정보를 반복해서 확인했고 이따금 문 쪽을 쳐다보았다. 박도준이 이수진과 박지훈을 데리고 황급히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이 총괄의 손에 들린 태블릿을 빼앗으려 달려들었다. 무슨 헛소리야. 이건 내 개인 자산이야. 주성그룹과는 아무 상관없어. 이수진은 박지훈을 안고 뒤따라왔다. 안색은 창백했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나는 그녀의 손에 편지 봉투 하나가 꽉 쥐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박도준은 이수진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지 못하고 직원에게 변명하기에 바빴다. 나는 주성그룹의 전 CEO였소. 이 돈은 내가 수년간 모은 저축이라고. 당신들이 동결할 수 없어. 저축? 내가 그에게 다가가 스마트폰을 꺼내 이전에 녹음했던 파일을 틀었다. 내가 돈을 해외로 빼돌린 건 임서아와 그 주주들을 피하기 위해서야. 잠잠해지면 지훈이를 데리고 해외로 와서 살 거라고. 네가 말하는 저축이라는 게 사실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거 아니야? 녹음이 재생되는 순간 박도준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황급히 내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수진에게 붙잡혔다. 도준 씨 그만해요. 당신은 지훈이를 데리고 해외로 와서 살 생각이 아니었잖아요. 당신은 나와 지훈이를 여기에 버리고 혼자서 이 돈을 독차지하려 했어. 이수진은 갑자기 편지 봉투에서 각서 한 장을 꺼내 박도준 앞에 던졌다. 이거 봐요. 당신은 이미 각서를 다 써놨어. 지훈이한테만 상속권을 주고 나는 빈손으로 내쫓으려고 했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각서가 바닥에 흩어졌다. 거기에는 박지훈은 해외 자산 100%의 상속권을 가지며 이수진은 모든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고 말미에는 박도준의 서명이 있었다. 직원은 각서를 보고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현지 경찰에 연락했다. 이 남성분이 자금 세탁 및 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경찰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박도준은 완전히 당황했다. 그는 이수진의 팔을 잡고 울부짖었다. 너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내가 너랑 지훈이한테 더 나은 삶을 약속했잖아. 더 나은 삶? 이수진은 울면서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이 말하는 더 나은 삶이라는 게 내가 당신의 정부 노릇이나 하고 지훈이가 명분 없는 그림자 속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당신한테 버림받는 거였어? 박도준, 나 이제 지쳤어. 박지훈은
눈앞의 혼란에 놀라울기 시작했다. 이수진은 서둘러 아이를 안아들고 마음 아파하며 달랬다. 박도준은 울고 있는 아이와 분노한 이수진을 보고 또 둘러싼 직원들을 보자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라고 계속 중얼거렸다. 그때 현지 경찰에 전화가 걸려왔다. 직원은 스피커폰을 눌렀다. 경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즉시 자산관리회사로 인력을 파견하겠습니다. 잠시 박도준 씨를 통제하고 떠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박도준은 경찰이 온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바닥에서 일어나 문으로 달려가 도망치려 했다. 이 총괄과 직원이 즉시 그를 막아서 의자에 눌러 앉혔다. 박도준은 발버둥 치며 소리쳤다. 이거 놔. 나는 무고해. 임서아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이수진이 날 배신한 거라고. 함정? 배신? 내가 그에게 다가갔다. 박도준, 이 모든 건 네가 자초한 일이야. 혼인중 외도, 공금횡령, 자산도피,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저지른 일이야. 이제 와서 남을 탓하다니 우습지 않아? 이수진은 박지훈을 안고 내 곁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다. 임 이사님, 죄송해요. 제가 예전에는 박도준에게 속아서 그를 도와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요. 이제야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경찰에 협조해서 그가 자산을 빼돌린 모든 증거를 제공할게요. 나는 이수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제때 깨달아줘서 고마워. 걱정 마. 당신이 조사에 협조하기만 하면 내가 경찰의 상황을 설명해서 당신과 지훈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게. 직원이 경찰과의 통화를 끊고 우리에게 말했다. 경찰이 10분 후에 도착합니다. 저희와 함께 회의실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와 이 총괄은 직원을 따라 회의실로 향했다. 의자에 눌려있는 박도준을 돌아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이전의 오만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이번 한 수로 우리는 그의 해외 자산을 동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가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만들었다. 그가 재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원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차가운 빛을 반사했다. 나는 게시판 앞에 서서 거기에 붙어있는 판결문 요약을 보았다. 손가락으로 피고 박도준, 업무상 횡령죄, 자금 세탁죄로 징역 3년 선고, 원고 임서아에게 대금 12억 원 및 모든 혼수품 반환, 정신적 손해배상금 5억 원 지급이라는 글자들을 가만히 쓸어내렸다. 마침내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장 변호사가 다가와 완전한 판결문을 건넸다. 임 이사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박도준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명의로 된 자산은 동결되어 경매가 진행 중이며 그 수익금은 이사님의 채무와 공급업체들의 대금을 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나는 판결문을 받아들었다. 몇 장 넘기자 박도준이 2명의 법원 경위에게 이끌려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수의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으며 눈빛은 공허했다. 이전의 의기양양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를 보자 그는 갑자기 발버둥 치며 달려들려 했다. 임서아, 인정 못해. 네가 날 망쳤어. 네가 내 모든 걸 망가뜨렸다고. 법원 경위가 즉시 그를 제압하며 엄하게 꾸짖었다. 조용히 해. 나는 그를 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도준, 당신의 오늘의 결과는 모두 당신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야. 혼인 중 외도, 공금 횡령, 자산 도피 모두 사실이잖아. 아무도 당신을 강요하지 않았어. 인과응보야. 이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해야 할 거야. 박도준은 더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법원 경위에게 강제로 끌려갔다. 로비 문으로 향하던 그는 갑자기 나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죽어서도 널 가만두지 않겠어. 나는 그의 협박을 무시하고 법원 문으로 향했다. 햇살이 몸에 쏟아졌다. 따뜻하고 밝았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어머니의 전화였다. 서아야, 판결 결과 나왔니? 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박도준은 3년형을 선고받았고 저한테 빚진 돈과 물건들도 다 돌려받게 됐어요. 그리고
주성그룹은 파산 선고를 받았고 자산 경매가 끝나면 공급업체들 대금도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전화기 저편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잘됐다. 네가 꼭 이길 줄 알았어. 참, 박씨 집안과 관련된 모든 협력은 내가 다 중단시켰다. 이제 그들은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거야. 피곤하면 집에 와서 며칠 쉬어.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음식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는 이수진이 박지훈을 안고 법원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다. 임 이사님, 감사합니다. 이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박도준에게 속아 언제까지 사기를 당했을지 몰라요.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나는 그녀 품에 안긴 박지훈을 보았다. 당신이 제때 깨닫고 자신과 아이를 잘 지켜낸 것만으로도 충분해. 앞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연락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돕겠습니다. 이수진은 가방에서 은행카드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내밀었다. 이건 박도준이 예전에 저에게 준 3억 원이에요. 이 돈이 횡령한 공금이라는 걸 알아요. 지금 돌려드릴게요. 제 잘못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어요. 나는 은행카드를 받지 않았다. 그 돈은 당신이 가져요. 당신과 지훈이의 앞으로의 생활비로 써요. 지훈이를 잘 돌보고 앞으로 박도준과 더 이상 얽히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수진은 감사한 눈빛으로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임 이사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는 앞으로 지훈이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이수진이 박지훈을 안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만감이 교차했다. 오랫동안 지속된 이 전쟁은 마침내 박도준의 완전한 패배로 끝났다. 나는 내 것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박도준에게 속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왔다. 그때 장 변호사가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임 이사님, 이 소송에서 이기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박도준이 빚진 돈과 혼수품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 햇살이 좋았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 결혼은 나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지만 나를 많이 성장시키기도 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가치 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잘 살고 열심히 일하며 나 자신의 멋진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복수, 보코, SU, 바오, 투. 최진혁은 3년 연속으로 웨딩드레스를 주문 제작해 가장 사랑하는 여자에게 선물했다. 기자들이 내게 소감을 물었다. 나는 인터넷을 도배한 그들의 진정한 사랑쇼를 보며 코웃음을 쳤다. 쓰레기 같은 남자와 상간녀의 불륜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칭송하는가. 그날 밤 최진혁은 최고층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리고 드론일만 대를 동원해 윤아름의 생일을 축하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알렸다. 그녀를 사랑한다고 상관없었다. 내가 하루라도 이혼하지 않으면 그녀는 영원히 상간녀일 뿐이다. 나의 쓰레기 남편 상간녀 발언에 윤아름은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고 한다. 밤이 되자 최진혁은 그녀의 체면을 세워주었다. 나는 소파에 기대앉아 눈앞에 차가운 목걸이를 보며 웃다가 눈물을 흘렸다. 오늘은 우리의 3주년 결혼 기념일이었다. 최진혁은 또다시 똑같은 디자인의 목걸이를 보내왔다. 어떤 기념일이든 선물은 늘 이것 하나뿐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강지우, 네가 아름이의 목걸이를 끊었으니 앞으로 모든 선물은 이것뿐이야.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를 역겹게 했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사진을 찍어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렸다. 이전 구매자도 나를 기억하는지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다른 디자인은 없어요? 여기서 도매하시나 봐요. 나도 웃음이 나왔다. 백화점 정품은 이 채널밖에 없어서 그냥 이걸로 만족해. 자정이 지났다. 최진혁이 돌아와 내 쪽을 흘끗 보더니 이혼 합의서를 내밀었다. 사인해, 걔 임신했어. 더는 못 기다려. 나는 그를 보며 태연하게 말했다. 생일 선물이 꽤 거창하네. 3년 만에
정직원 전환이라. 수습 기간이 꽤 길었으니 대우도 좋겠지? 나 같은 구관이 물러나는 대신 내 재산 절반은 받아야겠어. 강지우, 넌 자격 없어. 최진혁은 혐오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합의서를 찢어버렸다. 자격 여부는 법이 정하는 거지. 어디 한번 해봐. 내가 하루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걔는 하루도 정식 부인이 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걔를 사랑해도 뱃속에 그것도 사생아일 뿐이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위층으로 올라갔다. 최진혁은 아래층에서 거실 테이블을 부쉈다. 부수든 말든 어차피 내 돈도 아닌데. 나는 바보가 아니다. 3년 전 그 웨딩드레스가 내게 배달되었을 때 나는 이미 그의 자산을 조사했다. 이제 와서 30억으로 나를 내쫓으려 하다니 꿈깨시지. 내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그들이라고 평화롭게 지낼 순 없지. 서로 상처나 주자고.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1억을 송금했다. 곧 윤아름, 최진혁의 결혼 생활에 끼어들다라는 실시간 검색어가 한밤중에 등장했다. 테이블을 부수던 최진혁은 전화를 받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비웃었다. 나 강지우는 최진혁이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다. 그는 나라는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됐다. 상간녀는 때려잡아야 하고 쓰레기 남편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새벽 2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최 대표님께서 교통사고로 응급수술 중이십니다. 죽었어?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안 죽었으면 귀찮게 하지 마. 돌봐줄 사람 있잖아. 전화를 끊고 나는 편안히 잠들었다.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떴을 때야 일어나 완벽하게 화장을 했다. 나는 사람들을 데리고 윤아름의 집으로 갔다. 그녀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나를 보자 윤아름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의기양양해졌다. 이 집은 내 사위가 사준 집이야. 어디서 행패야. 말이 끝나자마자 네 사람이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나는 혀를 찼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더니 남편 죽더니 남의 남자나 뺏고 강동에서 맞고 강서로 쫓겨나더니 그 재주를 딸에게 고스란히 물려줬네. 참으로 유서 깊은 가문이야. 내가 손짓하자 네 사람들이 짐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갔다. 윤아름의 어머니가 다급해졌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건 내 딸 집이야. 내 딸 집? 이거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야. 나한테 절반의 권리가 있다고. 남의 가정에 끼어드는 걸 그렇게 좋아하니 오늘부터 같이 살자. 젊은 여자의 몇몇이 방을 차지하는 것을 보자 두 모녀는 비명을 질렀다. 신고할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해봐. 기다릴게. 최진혁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을 때 내 사람들은 이미 안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윤아름의 어머니는 퉁퉁 부은 얼굴로 바닥에 앉아 있다가 그를 보자 구세주를 만난 듯 다가가려 했지만 내가 발로 차 넘어뜨렸다. 윤아름이 소리쳤다. 엄마, 진혁 씨, 저 여자 좀 봐요. 그는 휠체어에 앉아 불쾌한 얼굴로 말했다. 강지우, 무슨 미친 짓이야? 나는 양손을 펼쳤다. 그냥 여기에도 내 재산이 있다는 게 생각나서 와봤을 뿐이야. 최진혁, 경찰에 신고할래? 주거 침입으로 고소해봐. 나는 옆에 있는 윤아름의 어머니를 가리키며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최진혁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부러진 것을 깨달았다. 윤아름은 옆에서 훌쩍거리고 있었다.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상간녀의 쓰레기 남편. 닥쳐. 걔는 상간녀가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네가 사랑한다고? 나는 어이가 없어서 최진혁에게 다가가 팔을 휘둘러 그의 뺨을 세게 때렸다. 그는 거의 바닥에 넘어질 뻔했다. 그는 멍해졌다. 아마 결혼 생활 동안 내가 이렇게 그를 때린 것은 처음이었을 것이다. 윤아름이 비명을 질렀다. 네가 뭔데 그를 때려? 나는 돌아서서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그뿐만 아니라 너도 때릴 거야. 최진혁이 그 모습을 보고 일어나려 발버둥 쳤다. 나는 그의 부러진 다리를 걷어찼다. 고통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개자식아, 걔를 사랑했다면서
땅초 왜 나랑 결혼했어? 아, 생각났다. 너 파산 직전이었지. 우리 강씨 집안이 가져온 막대한 혼수가 아까웠던 거지. 무사히 위기를 넘기고 나니 순진한 여자랑 사랑에 빠졌다고? 이혼하면서 보상금도 주기 싫고, 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탐욕스럽기까지 하구나. 나는 연달아 그의 뺨을 3번 때렸다. 그의 뺨은 붉게 부어올랐다. 그는 분노에 눈이 충혈된 채 나를 쳐다봤다. 강지우, 나 여기 있어. 말했잖아. 이혼 안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돈이 아까운 거라고. 유나름, 봐. 네 행복보다 그는 돈을 선택했어. 쯧쯧, 정말 불쌍하네. 최진혁, 이혼 합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동의하지 않으면 앞으로 걔가 어디로 이사 가든 내가 찾아낼 거야. 나를 경찰서에 쳐넣어도 너랑 끝까지 갈 거야. 상간녀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내 돈 쓰고 내 남자랑 자? 너희들 이 자식 병원으로 다시 끌고 가. 다쳤으면 병원에서 얌전히 요양이나 해야지. 네가 감히. 최진혁은 분노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워했다. 나는 웃었다.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지금까지 우리 강씨 집안이 아무 말 안 하는 거 그들이 상관하기 싫어서일까? 아니면 감히 못하는 걸까? 나는 최진혁의 얼굴을 툭툭 쳤다. 잊지 마. 내가 단추 어떻게 그 많은 혼수를 가지고 너한테 시집 왔는지. 그 말에 최진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물론 잊지 않았다. 우리 엄마는 내가 13살 때 돌아가셨다. 상간녀가 새엄마가 되었고 그녀는 자기 딸년과 합세해 나를 괴롭혔다. 나는 미친년처럼 적 1000명을 죽이면 나도 800은 다치는 식으로 목숨을 걸고 싸워 그들이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나를 서둘러 시집 보내고 싶어 했다. 나도 사양하지 않고 그의 재산 절반을 요구해 최진혁에게 시집 갔다. 그런데 내가 최진혁의 위기를 극복하게 도와주자 그는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변했다. 떠나기 전 나는 유나름을 가리켰다. 너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내 뱃속에 그것 당장 죽은 덩어리로 만들어버릴 줄 알아. 강지우, 네가 걔를 건드리면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최진혁이 나를 향해 소리쳤다. 나는 웃었다. 그건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지. 네가 날 기분 나쁘게 하면 나는 바로 걔를 손봐주러 갈 거야. 어차피 상간녀는 매가 약이지. 말을 마치고 나는 손짓하여 사람들에게 최진혁을 강제로 끌고 나가게 했다. 유나름이 다가오려 했지만 내 날카로운 눈빛에 물러섰다. 이 집도 그녀는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부른 사람들이 아직 안에 있으니까. 최진혁은 분노에 차 소리쳤다. 너희들 다 죽었어. 그의 경호원들도 나서려 했지만 내 사람들도 있었기에 양측은 시끄럽게 다퉜다. 유나름은 재수없게도 그 와중에 밀려 넘어졌다. 나는 최진혁이 혼전 속에서 바닥에 나뒹굴며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을 팔짱을 낀 채 구경했다. 유나름이 바닥에 넘어져 배를 감싸주고 아파할 때가 되어서야 나는 느긋하게 내 사람들을 물러서게 했다. 그녀의 몸 아래로 선명한 핏자국이 번지는 것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그 순간 최진혁은 이를 갈았다. 강지우, 걔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널 가만두지 않겠어. 나는 귀를 후볐다. 네가 먼저 날 죽일 수 있다면 말이지. 나는 몸을 돌려 떠났다. 유나름은 예상대로 유산했다. 최진혁의 보복보다 먼저 온 것은 아버지의 뺨이었다. 그는 나를 집으로 불러 식사를 하자고 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내 뺨을 때렸다. 나는 입안의 비릿한 맛을 느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실에 놓인 범랑 화병을 보고는 재빨리 다가가 집어들어 바닥에 내리쳤다. 아버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분노했다. 이 불효녀인 거 알면 건드리지 마세요. 강태산,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이 망할 년, 날 화병으로 죽일 셈이냐. 최씨 집안은 지금 네가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당장 가서 유나름한테 사과해. 안 그러면 우리 강씨 그룹 프로젝트 다 막힐 거야. 상관없어요. 내 알바 아니라고요. 사과하라고요. 꿈 깨세요. 강태산.
당신이 그 천한 여자랑 합세해서 우리 엄마 죽게 만들었지. 이제 당신까지 한꺼번에 정리해주지. 강씨그룹이 파산하면 내가 제일 먼저 폭죽 터뜨리며 축하할 거야. 말을 마치고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 그 천한 여자의 방으로 쳐들어가 그녀의 옷과 가방을 전부 가위로 잘라 바닥에 던져버렸다. 아버지는 숨이 막혀 쓰러졌다. 그는 내가 이미 미쳤다는 것을 잊었나 보다. 나를 억지로 사과시키려 하다니. 나는 그에게 3년 전의 생활을 다시 맛보게 해주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이 늙은이가 기억력이 나빠졌나 보다. 당시 내가 목숨 걸고 그들과 싸우자 겨우 나를 시집 보내고 3년간 편안한 날을 보냈는데 또다시 기어오르다니. 나는 바로 몸을 돌려 떠났다. 등 뒤에서는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그래도 나는 병원에 한 번 들렀다. 최진혁이 감히 고자질하고 소동을 피웠으니 나도 그를 실망시킬 수 없었다. 복도 끝 최진혁 옆에는 그의 절친이 서 있었다. 지우가 내 위기를 극복하게 도와주고 너를 위해 그렇게 많이 희생했는데 이건 완전 배신자잖아. 정말 이혼하고 싶으면 보상금을 더 주면 되지. 왜 이렇게 험악하게 만들어? 최진혁은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내가 미안하지. 하지만 원래부터 서로 이용하는 관계였어. 돈은 줄 거야. 하지만 걔는 항상 거만하게 마치 베푸는 듯한 태도를 보여 정말 참을 수가 없어. 아름이는 달라. 걔는 날 숭배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 칭찬을 아끼지 않아. 그 느낌 알아? 나는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다. 나는 하이힐을 신고 그에게 다가갔다. 소리를 듣고 최진혁이 고개를 돌렸다. 나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입꼬리를 올리고 손가락을 튕겼다. 뒤에 있던 기자들이 즉시 그에게 몰려들어 그를 애워쌌다. 최 대표님, 혼인 중 외도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결혼 3년 반, 외도 3년. 최 대표님과 윤아름 씨는 4년 전부터 알던 사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결혼 전부터 관계가 있었던 겁니까? 최 대표님, 이혼은 하고 싶고 돈은 주기 싫고 원배우자를 빈손으로 내쫓으려는 겁니까? 최진혁의 얼굴은 팔레트처럼 변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의 방금 전 속마음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그때 병실에서 윤아름의 비명이 들려왔다. 꺼져. 난 상간녀가 아니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상간녀라고. 최진혁은 깜짝 놀랐다. 강지우, 무슨 일이든 나한테 해. 나는 웃었다. 난 항상 너한테 하고 있었어. 최진혁, 이혼하자. 좋게 헤어지자고. 이혼 안 하면 널 지옥으로 보내주겠어. 최진혁은 내 옆에 기자들을 보며 이를 갈았다. 강지우, 너 대단하네. 강씨그룹이 파산해도 상관없어? 강태산이 파산하는 게 나 강지우랑 무슨 상관이야? 최진혁, 경제 제재로 내가 굴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똑똑히 들어. 걔는 상간녀야. 난 걔를 평생 그 꼬리표를 달고 살게 할 거야. 영원히 고개도 못 들게. 만약 걔한테 정식 명분을 주고 싶으면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해. 강씨 집안, 난 신경 안 써. 내 재산은 반드시 받아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지난 몇 년간 너와 걔가 몰래 만난 동영상 내가 반드시 공개할 거야. 그때 주가가 폭락하고 주주들 수익이 줄어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 같아? 최진혁은 내가 차라리 공멸을 택할지언정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몰랐다. 나 강지우는 원래 거만하다. 땅추 상간녀와 새엄마도 내게서 이득을 보지 못했는데 하물며 그라고 다를까? 기자들도 현장에서 생중계하고 있었다. 최진혁은 마침내 굴복했다. 알았어. 너한테 맞춰줄게. 저 사람들 다 내보내. 나는 웃으며 손짓하여 기자들을 먼저 내보냈다. 약속한 취재비도 모두 지급했다. 최진혁에게 경호원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경호원이라도 기자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특히 연예부 기자들은 어디든 파고들었다.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자 나는 새로운 이혼 합의서를 그에게 건넸다. 최진혁은 굳은 얼굴로 이를 악물고 서명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한 달의 시간이 있어. 최 대표, 재산 빼돌리지 마. 그리고 걔한테 쓴 돈 전부 회수해.
알잖아. 나 강지우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거. 최진혁의 분노 어린 시선 속에서 나는 몸을 돌려 멋지게 떠났다. 병원 문을 나서 선글라스를 끼고 차에 올라탔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3년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그에게는 베풀무로 보였다니. 딴초 그가 파산했을 때 모두가 그를 피했다. 오직 나만이 풍족한 혼수를 가지고 그에게 시집갔다. 그가 재기하도록 돕기 위해 나는 심지어 그와 함께 해외로 가서 고객과 협상했다. 그때 나는 임신 중이었다. 바로 그때 연이은 강행군으로 나는 첫 아이를 잃었다. 최진혁은 당시 나를 안고 통곡했다. 나는 오히려 그를 위로했다. 계약이 성사되자 최진혁은 마침내 재기에 성공했다. 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이후 그는 마치 신들린 듯 사업이 승승장구했다. 친구들은 내 안목이 높다고 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반년 후 나는 웨딩드레스 한 벌을 받았다. 최진혁이 내게 주는 선물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곧바로 윤아름이 찾아왔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불안한 눈빛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기양양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녀는 그 웨딩드레스가 최진혁이 자신에게 보낸 것인데 직원이 잘못 배달했다고 했다. 그녀는 내게 그 웨딩드레스를 돌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날 나는 최진혁과 크게 다퉜다. 최진혁은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숨김없이 말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핥히었고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나의 결혼에 대한 모든 환상이 깨졌다. 우리는 3년간 질질 끌었다. 오늘 드디어 결론이 났다. 이혼 합의서에 따라 최진혁은 내게 500억과 다수의 부동산을 주었다. 이 한 달 동안 나는 윤아름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최진혁은 아마 내가 준 이혼 합의서를 제대로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 안에는 어떤 부동산이 내 소유인지 또 어떤 재산을 내가 회수할 것인지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찾아갔을 때 윤아름을 보고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여기 왜 왔어? 강지우, 너랑 진혁 씨는 이미 이혼했잖아. 나가. 나는 미소를 지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황금 입지를 자랑했다. 최진혁이 정말 아낌없이 썼구나. 네가 산후조리 중인 걸 봐서 오늘은 얌전히 넘어갈게. 하지만 너랑 내 엄마 짐 싸서 당장 꺼져. 무슨 자격으로? 윤아름의 어머니는 마치 든든한 백이라도 생긴 듯 내게 다가왔다. 너랑 그는 이미 이혼했어. 진혁이가 우리 아름이랑 결혼할 거라고 했어. 최진혁이 너희한테 말 안 했나 보네? 이혼 합의서에 이 집은 내 소유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당장 전화해서 내가 집 받으러 왔다고 해봐. 최진혁이 내 편을 들어줄지. 윤아름은 믿지 않고 바로 전화를 걸었다. 최진혁이 황급히 달려왔다. 그는 비서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 꼴을 보니 웃음이 나왔다. 나는 이혼 합의서를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내 눈깔로 똑똑히 봐. 이 아파트는 내 명이야. 다시 한번 이런 일 있으면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진 않을 거야. 그리고 이 10채의 부동산도 다 내 거야. 최진혁은 뒤늦게 깨달았다. 이 10채의 집은 모두 황금 입지에 있었다. 당연하지. 이건 네가 이혼 보상으로 준 거잖아. 어차피 네가 유책 배우자고. 나 강지우는 단 하루도 너를 배신한 적 없어. 최진혁은 나를 어쩌지 못했다. 3년 전 내가 강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듯 3년 후 최씨 집안도 내가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냥 다 같이 죽으면 그만이다. 최진혁도 아마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웠을 것이다. 그는 사람들을 시켜 짐을 싸고 윤아름을 데리고 나갔다. 떠나기 전 나는 웃었다. 즉시 청소업체를 불러 안팎을 모두 리모델링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았다. 나는 중개인에게 대대적으로 광고하라고 했다. 쓰레기 남편과 상간녀가 살던 집이라 재수 없어서 3억 깎아줄 테니 제대로 홍보해줘요. 조회수 10만 넘으면 1억 더 깎아줄게요. 중개인은 그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다. 그는 즉시 동영상을 편집했다. 쓰레기 남편과 상간녀의 사랑의 보금자리, 원배우자가 피눈물 흘리며 가격이나. 이 동영상은 즉시 동네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알림을 본 최진혁이 전화를 걸어 내게 소리쳤다. 강지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는 웃었다.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상간녀는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하지. 나는 그를 무시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기다리는 한 달 동안 윤아름은 정말로 더 이상 소동을 피우지 않았다. 한 달 후 이혼 신고를 한 날 그는 윤아름과 혼인 신고를 했다. 윤아름은 의기양양했다. 강지우, 이제부터는 나와 진혁 씨가 한 가족이야. 결혼식 날 와서 축하줘 한 잔해. 나는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다. 축하해, 축하해. 상간녀가 드디어 자리를 꿰찼네. 결혼식은 안 갈게. 하지만 오늘 너희 두 사람의 신혼을 축하하기 위해 내가 특별히 50상을 불렀어. 내가 손뼉을 치자 사방에서 아주머니 30, 40명이 나타나 문 앞에서 북을 치기 시작했다. 구청 안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모두들 뛰쳐나와 그 아주머니들이 노래하는 것을 보았다. 상간녀 윤아름 성공 축하. 최진혁 헌신발 죽기 축하 축하. 최진혁은 입술을 떨며 나를 가리켰다. 강지우, 작작 좀 해.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부부였던 사이에 이 정도는 해줘야지. 고마워할 필요 없어. 말을 마치고 나는 그에게 손키스를 날리고 몸을 돌려 떠났다. 최진혁은 그 아주머니들에게 소리쳤다. 꺼져. 다 꺼져. 농담도. 내가 이미 돈을 다 줬는데 그들이 말을 듣겠는가. 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구청에서부터 길을 따라 진과 북을 치며 최씨그룹 건물 아래까지 가서 1시간 동안이나 연주하다가 가라고 했다. 언론과 인플루언서들은 모두 열광했다. 나라는 원배우자가 완전히 미쳤다고 했다. 그들은 내가 잔인하다고 했지만 내 마음이 얼마나 억울한지는 아무도 몰랐다. 친구 민서연이 나를 불러내 술을 마시며 위로했다. 됐어. 이혼도 했는데 좋게 헤어지고 더 이상 물고 늘어지지 마. 나는 심호흡을 했다. 있잖아. 사실 우리는 잘 지낼 수도 있었어. 하지만 최진혁이 나를 이용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때 나한테는 더 좋은 선택지가 있었어. 꼭 그가 아니어도 됐다고. 그는 나를 이용해서 최씨그룹을 장악하고 그러고는 내가 거만하고 베푸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싫어했어. 하지만 그는 생각도 못했겠지. 그때 내가 강하지 않았다면 강씨 집안에서 이미 죽었을 거라는 걸. 집을 나온 후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는 온몸에 가시를 세웠어. 최진혁은 나를 안아주려 하지 않았고 나도 내 몸의 가시를 하나하나 뽑을 수는 없었어. 사실 그때 나는 이미 마음이 누그러졌는데 그는 끝까지 나와 함께하지 못했어. 오히려 나를 탓했지. 그 개자식 앞으로 후회할 일이 많을 거야. 나는 친구를 보며 눈썹을 찡긋했다. 계획대로 진행해. 친구는 알아들었다. 사람들은 내가 돈 때문에 최진혁과 이혼하고 이렇게 크게 소란을 피우는 것도 재산을 더 받기 위해서라고 했다. 물론이다. 내 돈을 왜 그냥 그들에게 주겠는가. 게다가 최진혁이 내게 빚진 것은 그가 갚아야 한다. 나는 200억을 가지고 최씨 집안에 시집가서 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었다. 지금 이것들은 내 투자의 수익일 뿐이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최진혁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나는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와 얽혔던 것은 단지 위장이었을 뿐이다. 최진혁과 윤아름의 결혼식 날 나는 첫 번째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혜성그룹의 계약건은 내가 최진혁의 손에서 뺏어온 것이었다.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을 때 최진혁과 윤아름의 웨딩 사진은 아직 도심의 LED 대형 스크린에서 번쩍이고 있었다. 하지만 곧바로 날아온 소식에 그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가 내게 전화했을 때 나는 같은 호텔에서 친구와 함께 축하하고 있었다. 최진혁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웃었다. 최 대표님, 오늘 밤은 당신의 신혼 첫날 밤일 텐데 어쩐 일로 이 전처에게 전화를 다 하셨을까? 강지우, 너 일부러 그랬지? 감히 내 고객을 빼앗아? 내가 혜성과 반년 전부터 접촉하고 있었다는 거 알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해. 내 실력이 부족해서 그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와 협력하기로 한 거지. 어떻게 내 고객을 뺏었다고 할 수 있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는데.
최진혁은 분노했다. 이건 내 복수야. 넌 아직 미련이 남아서 내 주의를 끌려고 일부러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거지? 하지만 알아도 우리 사이는 불가능해. 정 그렇다면 하청 계약을 맺어서 이 프로젝트를 최씨 그룹에 넘겨. 그러면 너랑 같이 밥 먹는 건 고려해 볼게.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꺼져. 이 미친놈아. 최진혁, 너 정말 멍청하구나. 내까짓게 감히 나랑 협력하겠다고? 나는 두말 없이 바로 전화를 끊고 그를 차단했다. 전화기 저편에서 최진혁이 얼마나 화가 났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나는 이미 다 생각해뒀다. 나는 그의 재산을 나눌 뿐만 아니라 완전히 끝장낼 것이다. 최진혁은 내게 질렸다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었다. 딴추 내가 그에게 시집간 것은 정말로 그를 마음에 들어했고 그와 가정을 꾸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강태산, 그 늙은이와 새엄마가 매일 내 앞에서 얼쩡거려서 나는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었다. 수없이 그들을 찔러 죽이고 싶었다. 나중에 친구가 그들을 멀리하라고 충고해서 나는 최진혁을 선택했다. 그때 그는 내게 어떻게 말했는가? 지우야, 걱정 마. 내가 항상 내 뒤에서 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하지만 그 버팀목은 나를 향해 내리쳐졌다. 이제 내가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나는 프로젝트 팀의 최씨 그룹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다. 그들의 모든 프로젝트를 빼앗아오고 빼앗아오지 못하는 것은 망쳐버리라고 지시했다. 예상대로 최진혁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내 사람들이 연달아 그의 계약 3건을 가로채자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가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막 계약을 마친 상태라 기분이 좋았다. 최진혁은 나를 보자 이를 갈았다. 강지우, 너 일부러 그랬지? 내 능력 뛰어난 거 인정해. 거만한 것도 인정하고 이제 내가 졌어. 우리 화해하자. 나는 눈썹을 치켜뜨고 그를 쳐다봤다. 화해. 최진혁, 그거 알아? 오늘 내가 막 수호그룹과 계약했어. 그쪽에서 내가 여장부라고 3년이나 사랑에 얽매여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고 하더라. 나와 악수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너는? 당초 네가 재개할 수 있었던 건 내 200억 때문이 아니라 내 머리 덕분이었어. 내가 너랑 해외까지 가서 고객을 끈질기게 설득하지 않았다면 네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제 와서 토사구팽하면서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말하다니 너도 참 뻔뻔하구나. 악수? 최진혁, 넌 너무 자만하고 있어. 닥쳐, 강지우. 그렇게 좋게 말하지 마. 네가 뭔데?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난 너한테 지지 않아. 그래? 그럼 두고 보자. 이번엔 내가 반드시 이길 거야. 나는 내 책상 위에 기획서에 적힌 청운산 프로젝트라는 큰 글씨를 그가 똑똑히 보도록 가리켰다. 청운산 프로젝트, 내가 반드시 따낼 거야. 최진혁은 코웃음을 치고 일어나 떠났다. 나는 그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다. 나와 친구 민서연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다. 적을 유인해 함정에 빠뜨리는 것. 최진혁은 마치 흥분제라도 맞은 듯 그쪽 프로젝트 책임자와 빈번하게 만났고 좋은 소식이 있다는 언론 플레이까지 했다.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최진혁의 모습을 보고 나는 비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그쪽 프로젝트 책임자와 즐겁게 이야기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나는 전혀 조급해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계약하는 날, 나와 민서연은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렸다. 그가 막 계약에 성공하자마자 우리는 정책 위반 사실과 청운산 인근 화학공장의 불법 폐수 방류 사실을 폭로했다. 이 소식은 우리가 일찌감치 입수했지만 전부 묻어두었다가 이제야 공개한 것이다. 순식간에 언론의 역공과 네티즌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순간에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다시 그를 만난 것은 보름 후였다. 최진혁이 나를 찾아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강지우, 제발 나 좀 도와줘. 너는 처음부터 그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내가 따내게 한 거지? 나는 눈썹을 치켜뜨고 그를 보며 웃었다. 이제야 알았어? 내가 말했잖아. 머리로는 네가 나보다 한참 아래라고. 최진혁,
이게 네가 나를 우롱하고 이용한 대가야. 최진혁의 눈이 붉어졌다. 윤아름이 그를 따라와 그가 나와 만나는 것을 보고는 참지 못했다. 진혁 씨, 왜 이 여자를 찾아왔어요? 아직도 못 잊은 거예요? 강지우, 너 뻔뻔하지도 않아?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직 그를 붙잡고 있어? 둘이 이미 이혼했잖아. 그녀는 달려와 나를 때리려 했. 이때 최진혁이 그녀의 손목을 세게 잡았다. 닥쳐. 윤아름은 멍해졌다. 나한테 소리쳤어요? 상황 파악이 안 돼? 지금 우리가 이 여자한테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나는 웃으며 눈앞에 두 사람을 쳐다봤다. 연기하지 마. 어색하잖아. 너희 진정한 사랑 아니었어? 어떻게 걔한테 소리칠 수 있어? 얼른 잘 달래줘. 안 그러면 이따가 도망가 버릴라. 내 말에 윤아름은 이를 갈았다. 네가 뭐가 잘났어? 돈 많은 거 자랑이야? 그 돈도 우리 진혁 씨가 준 거잖아. 나는 태연했다. 윤아름, 그는 미인을 위해 천금을 썼지. 500억으로 자유를 사서 너와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게 됐잖아. 이건 그가 자진해서 준 거야. 너희는 꼭 서로 꽉 붙들고 다른 사람 해치지 마. 알았지? 최진혁은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다. 지우야, 내가 잘못했어. 나 좀 도와줘. 지금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이 프로젝트에 내 모든 유동 자금을 쏟아부었어. 지금은 자금이 부족해. 나는 손가락을 튕겼다. 보안 요원이 즉시 올라와 그를 제압했다. 최진혁은 포기하지 않고 소리쳤다. 지우야, 우리가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도와줘. 나는 동요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를 끌어내게 했다. 윤아름은 분노의 차길가에서 그와 다투기 시작했다. 나는 창가에서 지켜보았다. 최진혁이 손을 들어 윤아름의 뺨을 때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보라, 이것이 그의 진정한 사랑이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때리기 시작하다니 최진혁의 지극한 사랑이 과연 얼마나 갈지 궁금하다. 오늘은 그냥 뺨 한 대지만 내일, 모레는 기대된다. 민서연이 나를 찾아왔을 때 레드와인 한 병을 가져왔다. 와이너리에서 보내온 올해 신상이야. 맛 좀 봐. 나와 그녀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재무 보고서를 보았다. 기분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다. 이 쓰레기 같은 남자를 떠나니 나는 매일 화려하게 살고 있었다. 집에서 원망의 찬 아내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 사업이 이렇게 사람을 윤택하게 할 줄 알았더라면 진작에 나왔을 텐데 왜 최진혁과 질질 끌었을까?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민서연이 웃었다. 앞으로도 계속 공격할 거야? 당연하지. 최씨 그룹을 인수하는 게 내 목표야. 승세를 타고 일망타진해야지. 최진혁이 3년 전에 어땠는지 3년 후 내가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줄 거야. 그래야 이 3년의 밤낮에 대한 보상이 되지. 민서연은 동의했다. 나와 그녀는 나란히 걸으며 여러 프로젝트를 연달아 따냈다. 최진혁은 갈 길이 없어 결국 파산을 선언했다. 우리도 그 기회를 틈타 팀을 이끌고 인수에 나섰다. 최진혁이 자신을 인수하는 것이 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윤아름은 그보다 더 미쳐 날뛰며 내게 달려왔다. 여기 왜 왔어? 강지우, 우리 비웃으러 온 거지? 똑똑히 들어. 우리 진혁 씨는 그냥 일시적으로 힘든 것뿐이야. 제기하지 못할 리 없어. 그녀는 최진혁의 손을 잡고 확신에 찬 얼굴이었다. 나는 마치 3년 전에 최진혁을 보는 듯했다. 그도 이렇게 내 앞에 서서 나를 볼 때 눈에 빛이 가득했다. 그는 진심 어린 얼굴로 말했다. 지우야, 날 믿어. 난 반드시 해낼 수 있어. 하지만 지금 최진혁은 윤아름에게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손을 저었다. 관계없는 사람들은 즉시 떠나주세요. 제 팀이 곧 평가를 시작할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을 보고 싶지 않군요. 윤아름이 더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최진혁에게 끌려나갔다. 그녀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최진혁, 또 날 끌어당겨. 또 저 여자 때문에 나한테 손찌검을 해. 최진혁은 참을 수 없었다.
윤나름이 이토록 미쳐 날뛸 줄은 몰랐다. 그만 좀 해. 내가 소란을 피운다고? 내가 당신을 3년이나 따랐어. 아이까지 잃었는데 내가 소란을 피운다고? 윤나름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와 소리치며 얽혔다. 최진혁은 정말 참을 수 없었는지 그의 뺨을 마구 때렸다. 윤나름의 입가에서 피가 흐를 때까지 나는 정말 볼 수가 없어 그들에게 다른 사무실을 내주고 거기서 천천히 싸우라고 했다. 나는 계속 일해야 하니까. 최진혁은 비서의 말을 전해 듣고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얌전히 한쪽에 서 있었다. 윤아름은 보안 요원에게 끌려나갔다. 내가 대대적으로 최씨 그룹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내가 대단한 여성이라고 했다. 원배우자가 제기하여 최진혁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다고. 전 시어머니가 나를 찾아왔을 때 최진혁도 따라왔다. 두 사람은 비굴한 자세였다. 최진혁은 심지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최진혁, 이제 와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3년이야. 내가 너한테 3년의 시간을 줬는데 넌 최씨 그룹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어. 지금은 그냥 예전으로 돌아간 것뿐이야.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 사실이 증명하잖아. 넌 그럴 제목이 아니야. 최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말했다. 지우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비웃었다. 왜? 윤아름 집안은 한 푼도 없어서 내 재기를 도울 수 없나 보지?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났어? 최진혁, 넌 정말 철저하게 쓰레기구나. 너와 나는 영원히 만날 일 없어. 나는 경호원에게 그들을 쫓아내라고 했다. 그리고 오늘의 녹음 파일을 윤아름에게 보냈다. 그녀가 선택한 남자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알게 해주고 싶었다. 나 강지우가 버린 쓰레기는 그녀가 주워가도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역시나 윤아름은 분노했다. 그날 바로 뉴스가 터졌다. 그녀가 사람을 찔렀다고. 최진혁은 하반신을 찔렸다.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목숨은 건졌지만 생식 능력을 잃었다. 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윤아름은 미친 듯이 웃었다. 한 번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윤아름의 어머니는 돈을 챙겨 도망갔다. 이 딸에 대해 그녀는 그다지 사랑하지 않았다. 최진혁은 돈이 없었고 윤아름과는 여전히 부부였다. 한 명은 미쳤고 한 명은 불구가 되어 완전히 서로에게 묶여버렸다. 강태산에 대해서는 최씨 그룹을 인수한 후 나는 사방에서 그를 압박했다. 곧 그도 파산했다. 나는 끝까지 몰아붙이지는 않고 그들을 작은 아파트로 쫓아내 내 눈치를 보며 살게 했다. 이런 날들이 나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밖에 분주한 거리를 보며 나는 통유리창 앞에 섰다. 나의 영광이 드디어 다시 돌아왔다.